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의 인터뷰 2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또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자꾸,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좀 맞습니다.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정을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야외에서 하느라고 의외로 그 야외에서 이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가 보더라고요. 예, 또 그래서, 장단점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배터리가 확 닳아가지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 멋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난 방송을 저희가 5월 1일 월요일 날 녹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네, 교수님께서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이틀 뒤 5월 3일 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파월 의장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쪽집게처럼 맞으셨는데 어, 네. 이번 FOMC 미팅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표 내용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그, 금리나 혹은 뭐, 물가에 대한 진단, 뭐, 결국 이제 모든 금리 인상 스탠스,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은 물가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거의 다 잡혔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요.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 말고 나머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금융 부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FMC 회의 이후에 성명서 내용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느꼈듯이 파월 입장에서 혹은 연준 입장에서 미국 경제를 진단하기를 경기 침체 그렇게 무서운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면 미국 경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음, 진단하는 모습이었고 예, 예, 금융 문제도 뭐 금융 부실이 일어나서 금융 위기, 시스템적 리스크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시장의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도 있었죠. 예,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판단하기를 우리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사운드하다, 매우 건강하다. 그리고 회복 능력이 있다, resilient.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부실한 상태가 위기로까지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불거지진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예, 여전히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특히 근원 물가를 보면서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거죠. 여전히 물가가 elevated,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음, 진단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 실제 금리 인상 여부를 좀 판단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다만 파월의 입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파월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봐야 될 게 시장의 기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입장이 분명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나쁘게 표현한다면 김치국 마시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금리 인하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나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주식 투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교환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마무리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요. 예, 예,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엊그저께 봤을 때랑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음,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4월 28일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이죠. 일주일 전이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어쨌든 5월 달에 인상하고 6월, 7월까지는 계속 동결하다가 뭐 한 9월쯤 돼서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5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기준금리를 6월 달에는 동결하고 예, 당장 7월부터 인하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역시 시장은 또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듣고 또 많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걱정이 막 태산같이 늘어났다가 예, 금리 인하할 걸로 생각했다가 예, 그렇다가 또 다시 뭐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믿는 느낌. 근데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또 역시 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또 시장에 돈이 유입되면서 저점 찍고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다가 또 예, 예를 들어서 뭐 CPI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지표를 또 보면 어 아직도 멀었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후회하는 거죠. 그 예, 시장의 오해와 어떤 파월의 와해, 파월이 계속 시장이 헛된 기대였어라고 와해시키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대단하네요. 이렇게 바로 며칠 전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제 네, 다음 달부터 다시 내릴 거라고 바로 기대감을 바꿔버리네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그렇죠. 없는 정책을 이렇게 이례적으로까지 하니까 파월이 정말 미울 거예요. 주식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미울 겁니다. 이 음, 볼커 시대 때는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가장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을 단행했었던 예, 오일 쇼크 때 예, 그 볼커는요. 심지어 정말 뭐라고 하나요? 그 트랙터 타고 농부들이 올라와 가지고 연준 그 건물 앞에 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음, 당신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다 사라졌다. 또 한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살하셨습니다. 어, 실직을 경험하고 자살하셨습니다. 금리 좀 그만 올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토록이나 인기 없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나 중앙은행의 마음은 인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주식 투자 관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오로지 물가만을 생각해서 물가를 물가만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라고 좀 단정 지어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음, 거의 그러리만큼 파월의 입장도 오히려 내 손바닥 아래 놓고 이해해 가는 모습이면 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그림을 더 그리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수요일 날 이제 저 역시도 파월 의장 발표 내용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공유 드리고 싶고 또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네, 우리가 물가 그리고 금리에만 신경을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마치 뭐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더 가깝다. 우리 경기 침체 안 들어간다. 리세션 안 갈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위기 아니다. 금융권 예, 단단하다. 이 두 가지는 네, 사실 경제가 굉장히 단단하고 앞으로 네, 뭐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거라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 역시 이건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일이다라고 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즉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예. 시간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2시 55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그 발표된 거 성명서 보면서 바로 즉시 분석해드려요. 예, 근데 우리 제 채널 독자분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 여러 차례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표현했었다가 3월 달에는 예, 갑자기 여러 차례라는 썸이라는 단어를 없앴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여러 차례라는 그런 언급이 없어지면서 이 썸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환호할 만한 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딱 30분 있다가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파월의 마음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실망했단 말이죠. 예, 근데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시장이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월은 작년 잭슨홀 미팅 7, 8월 여름쯤부터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긴축적인 점수를 내려본다면 그 매의 발톱을 매에 비유를 한다면 100에 해당하는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 음, 번도 90이나 80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계속 파월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계속 지금쯤이면 70일 거야. 지금쯤이면 음, 80일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가 발언을 보면 아니네 갑자기 비둘기판 줄 알았더니 얘가 매파로 바뀌었네. 음,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인 것 뿐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파월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오해하시는 일이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파월의 입장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거나 음, 시장의 입장과 파월의 입장 둘 다 소위 이제 손바닥 위에 놓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예, 어, 이게 왜 그런지까지도 이해가 되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 화면 배경이 이제 제 책 화면인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뭐 네. 책 그 배경 얘기해 주셨는데 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감사합니다. 봤을 때 교수님은 책을 정말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어,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외 네.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책을 집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이제 책을 두 개밖에 못 냈지만 초보 작가인 네.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존경심이 솟구칩니다. 혹시 아, 도대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팁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는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경제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음, 거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95%는 경제, 아, 그리고 5%는 테니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 유부남이 그런 어,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거의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예. 거의 그 정도고요. 정말 어,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연중에 한 권 정도를 냅니다. 음, 근데 연중에 한 권 정도를 낼 때는 그 시점에 연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를 잡아서 좀 집필하는 편인데 예. 이번에는 특별히 경제 입문서를 써본 거죠. 왜냐하면 음, 많은 분들이 22년, 23년을 지내면서 어, 거시경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다가 그런데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입문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음, 시작을 해야 경제 공부가 됩니까? 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들 신문 읽으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문이 안 읽힌다. 음,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을 읽어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제 입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이름하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음. 어,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교수님이 책을 미리 보내주셔서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20대 초반일 때,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경제학 원론 대신 좀 이렇게 쉽게 경제를 배웠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러면 관심도 많이 가고, 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도 좀 열심히 읽었을 것 같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이해했을 텐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미준 방송의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예. 구독자분들께서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서 짧은 강의를 교수님한테 좀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경제를 네, 모르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이게 네, 어떤 얘기인지 좀 미존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주제로 미니 강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을 제가 대략 한 7년, 6년 전에 첫 책에다가 썼다가 음, 제가 쓰는 모든 책에 이 문구를 어딘가에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 투자자들도 경제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거시경제를 무시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가 소위 실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독자분 중에 이런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경제를 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를 모르면 정말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다고 부자 될지 않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경제를 모르면 당한다. 이런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를 꼭 알아야 된다. 특히 우리 대중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경제를 진단하고 또 어떤 유망 산업을 찾고 또 종목을 발굴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누구의 말을 듣습니다. 예, 누구의 말을 읽습니다. 그죠? 듣고 읽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명화가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독일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어, 장님이 있고요. 네 명의 장님이 한 명의 장님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에요. 네 명의 장님이 음,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데 예, 한 명의 리더한테 안내를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장님입니다. 음, 그러니까 장님의 안내를 받고 있는 장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음,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나도 혹여나 장님인지 내가 장님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님한테 이끌려 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눈을 떠야 제대로 된 사람에 이끌려서 또 안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을 떠야겠구나. 경제의 흐름이 어떤 현상인가. 특히 음, 경제가 지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중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투자뿐만 아닌 뭐 진로 의사결정이든 경영 의사결정이든 음,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부디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아는 만큼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뭐 음, 물론 우리 미준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정말 훌륭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조차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100% 제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음, 모르면 모르는 만큼 50, 3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을 전달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50으로 곡해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만큼 우리가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하느냐, 얼만큼 아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좋은 정보나 지식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NN에서 정말 훌륭한 정보를 한 시간 동안 전달하고 있는 걸 다섯 명이 같이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영어를 아예 몰라요. 그럼 그 정보가 다섯 명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해야만 음, 경제에서 이야기해주는 다양한 사인들, 그리고 경제 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또 경제 지표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인사이트, 그것을 오로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짧게 미니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메시지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제 2020년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닥 올라갔다가 향후에 2021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투자 자금도 많이 잃으시고 좀 고생을 하고 좀 스트레스 많이 쌓으셨을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인 그 투자자분들의 경제 상식이라 그러나요? 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저한테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 저는 제가 볼 어, 때는 예, 본인들의 수준이 높아진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제가 3년을 공부하면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제 수준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공부하시고 항상 연구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저처럼 맞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는 방송에 가지고는 이제 그 성이 안 차시는 거죠. 너무나 이제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경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돈 얘기하면 왠지 부정적이고 부자 그러면 나쁜 사람들 같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좀 바뀌고 경제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여지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앞장서서 선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유, 우리 미준 대표님만 하지 못하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표현해 주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 미국 주식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끝까지 이제 대표님 본인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뭐 종목 섹터 뭐 이쪽보다는 거시경제 그 자체를 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뭐 여러분께서 뭐 찾아주신다면 최대한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는데요. 한 네, 가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책의 그 두 번째 파트를 보면요. 네, 핵심과의 14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다 우리가 뭐 강의를 들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만한 뉴스가 이제 채권,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이제 급락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네, 기회에 주식 예, 시장과 채권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또 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나머지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는데 여기 앞에 볼펜이 있습니다. 어제는 100원이었고 또 오늘은 200원이었고 내일은 300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뭐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사죠. 근데 그렇죠. 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는 동안 제가 갖고 있던 돈의 실질적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고 이 물건의 가격은 물가이니까 음,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음,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머지 자산 가치는 물건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는 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음,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서울에 되게 상징적인 아파트가 이제 잠실 아파트예요. 음. 그게 30년 전에 1억이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지금 30억이 됐어요. 30배 올랐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0년 전에 새우깡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우깡이 1,500원이에요. 예, 새우깡이 15배 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물건, 모든 가치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 급격히 치솟는 과정에서 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돈의 가치와 나머지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것의 가치의 방향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주가는 아무리 올라도 금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5%를 법니다.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예요. 과연 5%번 걸까요? 그렇진 음, 않거든요. 음, 5% 포인트를 잃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주식 시장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장착하시면 금리의 선행에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음,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할 때 주가는 반대로 오르는 것이죠. 근데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니까 경제를 전망하고 금리를 전망해야 되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음, 상대적으로 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동행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과 채권이 반대의 성격이 있다라기보다는 음, 같이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음, 6개월 전도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금리의 동행에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10월 정도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죠. 예, 그럼 금리가 고점에 다다를 때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죠. 음, 그러니까 역시 주식 투자 비중과 채권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로서 잡을 때 이게 반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선행한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강력한 증거가 이번에 나왔죠.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3월 FMC 때도 나왔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음, 벌어지면 당연히 강한 달러 기조가 나오지 않겠는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예,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 실질적으로 격차가 벌어졌었죠. 예, 소위 1.75%포인트, 1.5%포인트, 1.25%포인트. 그러니까 3월 FMC 직전까지는 1.25%포인트였다가 예, 3월 FMC 결과 1.5%포인트로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벌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달러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음,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왜 예, 그럴까요? 선행하기 때문에 아,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격차가 벌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달러 투자를 더 늘렸던 거죠. 그래서 음, 강달러는 오히려 벌어지기 전에 강달러가 나왔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5월 FMC 때도 되게 재밌게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음,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한미 간의 격차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지금 예, 역사상. 예, 그러면 또 엄청난 강달러가 나올 줄 알고 되게 우려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격차가 역사상 고점 이 격차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음, 역시 이것도 원달러 이 환율은 외환 시장은 선행한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강달러 기조가 막 나타나다가 예, 실제 격차가 벌어지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달러 투자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순유입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외환 시장, 주식 시장은 선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선행성이 있다는 얘기는 곧 거시경제, 금리 이런 여러 변수를 먼저 경기에 관련된 그, 그 경제 상황을 먼저 전망하면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얘기해 주죠. 음, 그런 관점이고 채권은 오히려 금리와 동행해서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지금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는 채권 가격이 이토록 싼 지점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되죠. 음, 기준금리라고만 근데 물론 시중금리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시중금리도 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런 예, 것을 생각해 보면 각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의 주된 특성, 특히 선행성, 후행성,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음, 금리와 거의 동행하거나 후행해서 조정되고 있어요. 음, 근래 3년 동안
2020년 이래로 부동산 매매 가격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더 낮을 거예요. 다다음 주는 더 낮을 겁니다. 예, 매매 가격이.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이니까. 예, 근데 주가는 언제가 저점이었어? 22년 10월이었어요. 음, 분명히 경기 혹은 금리와 관련해서 주가는 선행하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고 예, 채권 시장은 다소 동행한다. 음, 라는 그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그 경제를 보면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먼저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어느 지점이 저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제가 거시경제를 볼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거시경제다. 시점만 잘 판단하면 어떤 종목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거시경제 공부의 필요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파트로 좀 넘어가 보자 합니다. 네, 교수님이 1년 전에 이제 미주온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이제 네, 파괴적 승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 추천 주식을 두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스타벅스였고, 두 번째가 테슬라가 속해 있었거든요. 네, 1년이 지나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 그리고 이제 구설수도 있었고,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또 급등했다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테슬라라는 주식에 대한 평가 혹시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혹시 네,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전략적인 그 방향성, 그 미래 가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업계의 다른 경쟁자를 정말 제치고 비교가 불가할 만큼 앞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앞선 그런 미래를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 어떤 자동차 기업도 물론 시도는 하고 있지만 따라가지 못할 만한 수준으로 배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든가 혹은 이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뭐 기가 팩토리를 비롯한 또 한국 투자라든가 또 우주 개발 뭐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다른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상상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상상해서 도전하는 모습은 역시 그 미래 가치 면에서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시장 규모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실적이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전기차의 모델 개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의 개수가 35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음, 22년에 300개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전기차 모델 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전기차라든가 이런 특정 시장만큼은 그 시장을 좀 잃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 가치 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영 전략 면에서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를 모델 삼아 그냥 쫓아가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어떤 저의 스탠스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네, 계신 테슬라에 대한 의견 좀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도 배워보고요.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근력을 키워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그러면 좋은 기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